퉁, 퉁, 퉁. 태극기 휘날리며의 그 유해가 나왔다. 편집자 주. 본 헌터는 70여 년 전 국가와 개인 사이에 벌어진 집단 살해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이야기다. 아무데나 버려져 묻힌 이들과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며 사라진 기억을 찾아 나선 이들이 주인공이다. 매주 2회, 월요일과 수요일 인터넷 한겨레에 올린다. 극단 신세계가 글을 읽어준다. 선주가 책임조사원으로 참여한 육군유해 발굴단은 7년간 지속되었다. 애초 기한이었던 3년의 2배를 넘게 했다. 7년간 발굴된 유해는 총 1,503구다. 2007년 1월부터는 정식 부대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창설되어 현재까지 유해발굴을 이어오고 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년간 발굴된 유해는 13,121구다. 선주는 유해발굴이 국방부로 넘어간 뒤에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3년간 발굴된 피아 군대의 13,121구 중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유해가 있다. 바로 승갑이다. 선주는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다고 회상한다. 이 드라마는 실제로 영화가 되었다. 승갑에 관해 물어볼 때마다 선주를 비롯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되었죠. 퉁, 퉁, 퉁. 반나절 동안 소득이 없어 무료하던 발굴병은 별 생각 없이 호미로 땅바닥을 여러 차례 두드린다. 퉁, 퉁, 퉁 울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문득 병사의 눈길이 그 지점을 향한다. 무언가 삐죽 솟아있다. 옆을 살살 파본다. 머리뼈 조각이다.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되고 다른 부위의 뼈들과 함께 호루라기, 삼각자, 연필, 라이터, 만년필, 장화 한 켤레, 플라스틱 숟가락 등의 유품이 출토된다. 주목을 끈 것은 반투명 삼각자에 새겨진 이름, 최승갑. 유해의 주인공을 특정할 단서가 나왔다. 병적부를 뒤져 해당 병사의 신원을 확인한다. 국군 제1사단 17연대 소속 일병, 1924년생, 전사 당시 26살. 이번에는 제적 등본을 뒤져 아내와 딸을 찾아낸다. 마침내 75세의 노인이 된 승갑에 아내가 발굴 병이 등에 엎여 남편이 있는 산을 오른다. 2004년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며는 이러한 유해의 첫 발굴 순간과 가족에게 연락이 닿는 과정을 조금 각색해 영화 도입부로 삼았다. 다령 삼각자의 이름을 따라 승갑의 가족을 찾아 연락을 했는데 살아있는 승갑이 덜컥 전화를 받고 그 삼각자는 승갑이 아니라 승갑의 동생 것이라는 식이다. 삼각자를 통해 전쟁과 함께 참전했다가 각자 국군과 북한군으로 갈라져야 했던 형제의 비극적 운명이 드러나는 시나리오로 영화의 상상력은 발전해 나간다. 영화 속 유해 발굴 현장에서는 삼각자 대신 만년필이 발견되고 일병 승갑이 아닌 하사 진석이 등장한다. 승갑은 육군 유해 발굴단의 사업을 널리 알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발굴 현장과 50년 만에 뒤늦은 부부 상봉이 대대적으로 방송을 타면서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승갑이 나온 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지역 369고지는 328고지에 이은 두 번째 발굴 현장이었다. 정확한 날짜는 2000년 4월 21일로 발굴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다. 퉁, 퉁, 퉁 울리던 소리는 땅속에 주거미 사가 공동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절체절명의 낙동강 최후, 전선에서 국군 1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의 공세를 막아낸 격전의 현장이기에 의미도 각별했다. 승갑을 확인시켜준 것은 삼각자와 함께 호루라기, 만년필이었다. 아내는 전쟁 일주일 전 승갑이 휴가 나왔을 때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군에 오기 전 동네 한문 선생을 지내 글씨를 잘 썼다고 해 만년필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승갑이라는 사실은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했다. 허벅지뼈와 치아를 잘라 연세대 법의학교실에서 DNA 조사를 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아, 그리고 머리뼈. 승갑의 머리뼈는 북한군의 총탄에 의해 부서진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다. 선주가 보기에는 총탄이 아니라 발굴 과정에서 깨졌을 가능성이 컸다. 발굴병이 무심코 땅바닥에 내리친 호미가 손상을 주었을 수도 있었다. 이미 머리뼈는 조각난 상태였다. 사진의 상당 부분 온전한 것처럼 나온 머리뼈는 발굴 뒤 붙여놓은 것이다. 2001년 9월 강원도 방태산 인근 현리지구에서 발굴된 권순의 이야기도 영화감이었다. 권순을 찾아낸 사람은 전사 당시 1살이었던 딸의 남편, 즉 사위였다. 딸은 본인이 1살 때 전쟁터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예비역 육군 중사였던 권순의 사위는 군인 출신의 정보력과 촉을 발휘해 장윤의 생전 부대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승갑이 나온 다부동에서는 치열한 전투 끝에 북한군의 대공세를 저지했지만 권순이 나온 현리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현리지구는 1951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국군 3구사단과 북한군 62, 32사단, 그리고 중국군 2개 군이 참전했던 전투지역이다. 그해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중국군의 2차 중계 공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국군은 16에서 17일 북한군의 야간 공격으로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결국 패배했다. 권순의 군 동료들은 사위에게 당일 부대원들이 트럭에서 내리다가 적의 공격을 받았고 여러 명이 다쳐 결국 죽었다고 말했다. 한 동료는 자신의 손자가 입대한 근처 부대에 면회차 왔다가 이곳이 본인의 참전 지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다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권순의 사위는 마침내 현장에서 그 증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육군본부에 발굴을 요청했다. 권순은 현리마을 주민에 의해 산기슭 교통호에 묻혀 있었다. 직접 묻어준 사람은 세상을 떠났다. 다만 권순을 묻어준 아버지 옆에서 이를 목격했던 아들이 살아있었다. 1951년 사건 당시 11살이었다고 했다. 집이 창고에서 그 전날 다리에 부상을 입고 숨어들어온 듯한 병사가 죽어 있었다는 거였다. 고통을 참느라고 손으로 얼마나 땅을 움켜잡았는지 병사의 손톱이 다 빠져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뒷산에서 칡순을 끊어와 목에 걸고 군인을 끌어당겨 밖으로 나갔고 이어서 집 뒤 소나무 숲속에 교통으로 밀어넣었다고 했다. 마을 인근 논밭에는 다른 병사들의 시체도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아버지가 같은 자리에 묻어준 주검은 세구였다고 했다. 그 아들은 죽기 전 오전에 자신의 집에 왔던 키가 작은 병사가 있었으며 명찰에 붙어있던 이름이 권순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했다. 흥미로운 일은 권순이 발굴되기 전날 그를 묻어준 아버지가 아들의 꿈에 나타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내일 누가 찾아올 텐데 찾는 게 위에 있을 것이다. 선주가 교통호를 파헤쳤을 때 돌판 위에 유해 하나가 나왔다. 이를 수습하고 돌을 들어보니 또 두 사람이 나왔다. 꿈대로 맨 처음 나온 사람이 권순이었다. 목격한 이의 기억대로 키가 작았다. 권순은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에서 가족들이 추적에 나서 찾아낸 처음이자 마지막 경우였다. 승갑은 최초로 신원이 확인된 경우였지만 가족들은 어느 날 50년 만에 느닷없는 통지를 받아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후유증도 있었다. 주민분들 죄송했습니다. 반복된 악취민원의 목숨까지 저버린 농장주. 편집자주. 전국 곳곳에서 후각을 자극해 혐오감을 주는 냄새, 즉 악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은 무수히 쌓이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요원합니다. 한국일보는 16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내 실태 및 해외 선진 악취 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출구 전략까지 담은 기획 시리즈를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민원 제기로 너무너무 힘들다. 주변 주민분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유례없던 폭염과 장마가 모두의 불쾌지수를 한껏 끌어올렸던 7월 21일 전남 보성군 웅치면에서 1999년부터 양동농장을 운영해온 고 정현우 씨가 농장 인근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보성농업고 시절을 포함해 40년 넘게 오로지 돼지를 길러 가족을 부양해온 정 씨는 농장 경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으며 오랜 기간 이어진 기부로 마을 주민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사에서 냄새가 나는 걸 미안하게 여겨 명절 때마다 돼지를 잡아 집집마다 나눠준 세월이 꽤나 길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정 씨의 농장은 여러 차례 모범 농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물복지, 녹색축산, 깨끗한 축산 농장 등의 이름으로 장관, 도지사로부터 받은 표창장이 다수다. 2018년엔 웅치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면민의 상도 받았다. 그런데 정작 정 씨가 유서에 남긴 죽음의 배경엔 이유시 있었다. 누군가 정 씨의 농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악취 민원은 얼굴도 이름도 없기에 정 씨는 끝내 그 이웃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여름철 습하고 더워지자 반복된 악취 민원. 정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정 씨의 장녀 현주 씨는 보성군의 덕림축산에 대한 악취 민원과 이에 따른 현장 점검 내역을 공개해달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보성군에는 2019년 8월부터 총 7차례 악취 민원이 제기됐는데 올해는 5월 30일부터 정 씨가 목숨을 끊은 당일인 7월 21일까지 총 4차례의 민원이 있었다. 이름 더위가 시작된 5월 말부터 제기된 민원의 주기는 점점 짧아졌다. 7월에는 8일, 3일 간격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국민신문고나 전화민원을 통해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나는 악취로 생활이 불편하다, 해당 농가 주변 수질 검사를 해봐라 등의 내용이 접수됐다. 예년과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집요한 민원 제기가 이어졌다. 민원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보성군은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정 씨의 농장을 방문했다.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성군 공무원들은 6월 8일부터 총 5차례 정 씨를 만났다. 7월 18일과 19일 이틀간 3차례 농장에 왔으며 21일에는 민원이 제기된 지 15분 만에 농장을 찾았다. 첫 방문 때는 마을에는 악취가 느껴지지 않으나 돈사 부지 경계에서 약한 취기가 느껴진다며 지도를 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보성군의 제재 강도는 민원 주기가 짧아질수록 높아졌다. 19일에는 급작스레 분묘 처리 수탁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알렸다. 돼지 마리수 줄여라 잘못 알린 보성군. 유가족은 정 씨가 숨진 날 보성군에서 사육두수를 감축하라고 고지한 것이 정 씨에게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일 오전 9시쯤 민원인으로부터 농가의 사육두수를 확인해 보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보성군 공무원은 오전 11시쯤 전화로 정 씨에게 가축분뇨 처리 시설 허가 당시보다 많은 돼지를 기르고 있다. 사육두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씨 농가는 돼지 약 2,5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적정 사육두수인 1,733마리로 사육두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정 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었지만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끊었다. 현주 씨는 농장의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는 축산법에 따르면 3,070마리인데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규모를 감축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법적 근거를 댔다고 말했다. 가축분뇨법 소관부처인 환경부 역시 단위 면적당 적정 마리수는 축산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6월 개정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표준 설계도에는 예전과 달리 가축분뇨법상 적정 사육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지자체가 오인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성군 관계자는 환경 관련 부서인이 축산법이 아니라 가축분뇨법상 적정 사육두수를 안내한 것이라면서 정 씨가 먼저 사육두수 관련 문의를 했고 허가 당시 1,733마리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축분뇨 배출 계획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해명했다.